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직전 주말을 맞아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더 바빠졌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투표했습니다. 아, 역시나 이렇게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다는 걸 이 자리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32.8% 이미 일찌감치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분산 효과가 이번에는 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투표 당일날 확진이 될 경우에 소중한 나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사전투표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보였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선거 이후에 보수층에서 일부 뭐 사전투표 조작설이니 해가지고 사전투표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사전투표에 적극 독려에 나섰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사실상 투표율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제는 좀 국민들에게 좀 일상화된 측면, 약간 사실상 투표율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도까지 본다면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가 사실상 투표 연장이다. 예. 이렇게 보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좀 자리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좀 정착을 했다. 네. 이런 얘기셨고요. 이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뭐 박 교수님 의견대로 사실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제일 그 투표율 올라가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투표 당일날 지금 뭐 하루에 지금 25만 명의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3월 9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이 권리 행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 이제 박빙의 승부로 가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투표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까 이걸 굉장히 이제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해도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선거보다는 내가 어떤 투표함으로써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신중한 편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사전투표가 2일이고 본투표가 하루라고 할 때 민주당은 3일간 투표하고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마지막 날만 투표한다고 했을 때 그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투표를 못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투표에 응해달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은 또 어떨지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게 단순히 뭐 오미크론 때문이다라고 보면은 그냥 투표할 사람들이 분산된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그리고 선거를 관통하는 소위 말해서 메가 이슈가 없다. 또 정책 없는 선거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뭐 역대 최고로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진영 간의 대결이 뜨겁고 예. 내 한 표가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들이 이제 소위 진영들의 어떤 총 결집을 이뤄낼 텐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현상이 2012년 대선이었죠. 그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치열한 진영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7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지난 대선 때의 77%를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뭐 70% 중반대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최대표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신지 더해서 이게 득표율 따라서 보통 유불리를 많이 따지곤 하거든요. 이 공식이 이번에도 먹힐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이제 그 선거의 유불리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각 지역 정당마다 각 지역에 이제 연고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뭐 영남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득표율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전 투표율은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하고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이제
전체적인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전체 투표율이 높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지난번 이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26.06%였는데 그때 전체 투표율은 77%였습니다. 예. 그리고 총선 때는 26.6%였는데 역시 전체 투표는 66%였어요. 즉 21대 총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이제 대선과 총선을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전 투표율이 26%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표율 차 전체 투표율 차이는 어떤 대선은 77%, 총선은 66%, 11%의 격차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전남 지역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계속 투표율이 높아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난 19대 대선 때 전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34%였어요. 그다음 대구가 22%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은 78%대 77%, 1% 차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표의 어떤 분산적인 효과에 의해서 사전 투표율이 많은 지역이 있고 덜한 지역이 있는 거지 전체 투표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과거로 보면 이제 영남 쪽에서는 어쨌든 사전 투표에 대한 약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호남 지역인 사전 투표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투표율 차이가 있지만 전체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득표율을 유불리를 따지기 굉장히 어렵다. 전체 이제 지역별 이제 투표율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영향력은 분명히 이제 가름할 수 있지만 예. 현재 이 사전 투표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종 투표율도 어쨌든 지역별로 뭔가 투표율에 따라서 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그렇죠. 최종 투표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한 80%를 상회하고 호남 지역에서 70%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표의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판에서 최근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건 야권 단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두고서 보수층이 일단 결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니다. 진보층이 역결집할 거다.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싸우는 건 싫어하지만 합치는 거에 대해서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는 윤석열 후보에게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 시기가 좀 너무 많이 늦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 지난 여론조사들을 보면 거의 그 분산 효과에 의해서 반은 한 30%대 중반으로 윤석열 후보로 가고 또 네. 비슷한 비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또 나머지 일부는 심상정 후보에게 가고 나머지는 기권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표를 갖다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가 과연 크겠느냐. 물론 다만 기세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를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주도를 하게 됐고 기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어떤 표에 따른 이동 여기서는 큰 이득을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럼 이제 나머지 남는 거는 이제 부동층인데 예. 이 부동층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일화 자체 때는 안 한다고 했었다가 갑자기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좀 놀란 측면이 있는데 이후에 단일화에 대한 평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처음에는 단일화 기자회견할 때는 놀랐지만 네. 하고 난 이후에 단일화에 따른 부동층이 그 단일화가 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나 주목하는 거는 30대, 40대 여성층입니다. 예. 30대, 40대 여성층이 그동안의 이대남의 어떤 반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안철수와 이준석의 어떤 갈등,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포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 당은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중에 젊은 여성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여성층의 표가 윤석열 후보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은 며칠 동안 소위 말하면 단일화의 후폭풍
이준석과 안철수 간의 화학적 결합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정몽준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정몽준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철회하면서 급격하게 막판에 철회하면서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로 확 표가 이제 쏠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에 단일화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어떤 단일화 협상을 계속 하다가 이걸 뭐 깨고 나서 뭐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처음부터 그 안철수 후보가 그 2월 13일 날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할 때, 단일화 제안할 때도 어차피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한테 대한 단일화 제안이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단일화는 결국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즉 보수와 중도 간의 단일화 협상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급격하게 결집할 것이다.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무지하게 그 상황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게 단일화가 일주일만 전에만 됐어도 사실 굉장히 흐름은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선거를 며칠 안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단일화 협상을 된 것도 그나마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그다음에 국민의 요구 이 속에서 자신이 결국 자신의 생각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2000에서 이제 합동 유세를 하면서도 네.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인 공정과 상식과 본인이 갖고 있는 통합과 미래라는 정신이 잘 합쳐져서 통합 정부를 만든다면 훨씬 더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가치가 아직 살아있고 결국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스무스하고 상황이 좋게 됐다면 국민의 당의 지지층이 온전히 흡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도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열망이 부응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층을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층, 그다음에 중도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촉박하게 단일화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하면서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까 또 이게 특히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좀 관심이었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네.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통합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통합한다면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화 그 선언했을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국민 통합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선언 이후에 언론이나 방송에 국민 통합 정부 이슈가 뜨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사이를 띄운 건 그 사이에 그 이슈를 장악한 건 뭐냐? 4번 철수했다고 그래서 4철수 또는 뭐 지지자들의 격앙된 그 반응 또는 이준석 대표나 그 공동 대표론에 대한 뭐 이준석 대표의 뭐 발언 이렇게 소위 그 합당 선언 이후의 후폭풍 이런 것들이 주로 뜬단 말이죠. 자 이렇게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의 긍정적인 이슈 측면들이 이슈로 뜨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고 네. 안철수 지지층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릴 텐데 단일화의 장점보다는 단일화의 부정적인 면들이 이슈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만 윤석열 후보에게 가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로 가거나 아니면은 포기하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오늘 처음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같이 등판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등판이 이제 TV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예. 방송부터 나올 텐데 이걸 본 지지층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설득을 당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반발이 격양돼서 반작용으로 갈 건지는 뭐 앞으로 2, 3일 사이에 이거 여론조사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 조사해도
공개를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판단의 몫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3지대 혼자 남게 됐는데 지금 10% 득표가 목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다자구도였는데도 6%였단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지난 대선 때 이제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6.17%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후보가 워낙 앞서 나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바른정당, 뭐 국민의당, 뭐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정의당이 이제 어떤 틈새에서 기본적인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구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제 양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에 이제 저기 진보당의 그 이정현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제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그 정도로 양자 구도가 심해지면 어떤 중간에서 소수당이 이게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구도 때문에도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6%를 득표했다면 지금 뭐 지지율이 3% 그 정도 미만 나오죠. 정도밖에 안 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실 자립하기 위해서 어쨌든 완주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 사실 총선 때 대패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선거법 통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정의당의 어떤 독자적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당했거든요. 이러면서 이번에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완주를 하리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뭐 그 어떤 다당제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구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이번 단일화에 따라서 득실이 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득이라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여성층이 일부가 심상정 후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글로 못 가고 심상정 후보에게 가는 표층이 있는데, 문제는 단일화의 위기감을 느낀 기존의 진보 세력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소위 그 사표 논리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또 바뀔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제3세력이 있던 여성 표심을 일부 가져오지만 기존의 정의당을 지지했던 일부 진보층이 위기감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득과 실이 있어서 결국은 커다란 지난 그 6% 수준에서 늘어나거나 또는 확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보가 아닌데도 어떤 지금 표심에 움직이는데 지분이 상당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큰 산일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이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뉴스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뭐 공동대표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고, 또 정치 교체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도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합당 선언 이후에 만약에 이게 뭐 선거 기간 중이니까 아마 크게 불거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불거지게 된다면 이거는 단일화 효과를 굉장히 갉아먹는,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뭐 폭발적으로 갈등이 나오진 않겠지만 예. 문제는 대선 이후에는 보이거든요. 당내의 주도권 갈등이 심하겠구나.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권이나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예견된단 말이죠.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런 갈등들이 혹시라도 터져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후보로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윤석열이 아니라 당과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연합뉴스 TV에 이제 출연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저도 들었는데 저는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인수위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초대 총리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지명하고자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어떤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결국 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당과 협의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예우하겠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약정한 부분 중에 합당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선을 승리하면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합당 절차가 거쳐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든 간에 저는 이제 당에서 충분히 예우를 갖추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선 이후에 다뤄야 될 얘기지 지금 뭐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 지금 합당 문제라든가 공동대표 지도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당내 분란을 조장해서 오히려 그 단일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끔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전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당에 관련한 어떤 내용적인 지도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전에도 사실 합당을 추진했었는데 워낙 잡음이 많이 나왔어서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나흘이죠. 나흘 되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데 워낙 깜깜이 기간이기도 하고요. 민심이 어떻게 출렁이 보일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남은 기간 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뭐 나올 수 있는 변수는 이미 다 나왔죠. 구도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단일화로 인해서 뭐 사실상의 양강 구도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웬만한 이슈들도 다 나왔는데 아직 만약에 더 나올 게 있다면 역시나 네거티브. 개인의 어떤 네거티브와 관련된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동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를 좀 쟁점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나오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것들 또는 그런 어떤 화제가 될 이슈들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지 또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는 뭐 그 이슈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사실상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의 어떤 커다란 변수는 없지 않나. 투표율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선거가 이제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각 진영들이 이제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실언들이 나옵니다. 이런 실언들을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여당 측 인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한테 성상납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는 부분을 이게 과거에 성상납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 여성들한테 굉장히 간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급하게 진화했는데 과거 총선 때로 돌이켜 보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실수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여당 측이든 야당 측이든 이건 후보의 입이 아니라 어떤 어떤 당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굉장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자극적 발언이 나오면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언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결국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적극적 투표층들은 오늘 사전 투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중도 부동층의 이제 민심을 잡는 문제인데 이제 중도 부동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판단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덜 나쁜 사람, 예. 덜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찍어주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두 후보로 몰릴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 때는 아마 대통령이 결정된 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봤고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